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조합원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대구에서 왔습니다. 대구에서. 대구. 예. 질문할 게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90%하고 10% 싸움이고, 예. 또 다른 하나는 경제 문제인데, 예. 경제 문제. 네, 5년이나 10년 뒤에 우리나라 그리스나 필리핀이나 일본이나 아니면 북유럽의 스웨덴 같이 어느 쪽으로 가는 방향이 더 좋아야 되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또 경제 문제면 또 우리 김용민 국장이 전공이 아니니까 나의 허접한 실력으로도 긴 침묵이 또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카테고리입니다. 예. 저도 뭐 허접합니다. 제가 뭘 합니까 경제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은 뭐였죠? 90%대 10%의 싸움이다. 예. 그렇죠. 저는 99%대 1%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러면은 99%가 좀 뭉쳐야 되는데. 백전백승 해야지. 예. 그냥 백전백패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뭉치지 않기 때문이고요. 뭉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언론 때문입니다. 언론 때문이에요. 아니, 유신헌법 국민투표 붙였을 때 91%가 투표를 하고 91%가 찬성했어요.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그 자기 권리를 박탈하는 그런 아니, 유신인데. 그때 당시 모든 관제 언론들이 유신이야말로 구구의 결단이고 한국적 민주주의 완성이고 이지를 하니까 그렇게 찬성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나이 먹은 영감탱이들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그냥 무슨 60대 아이유라면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때 당시 잘못된 언론들로부터 세뇌받았던 그게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아성인 어떤 지역에서 식당 운영하는 분 얘기가 있는데. 여기 아성이 여기 방금 대구였잖아. 아니, 대구 아닌 지역인데. 그보다도 더 아성. 더 아성인 데는 없죠, 대구보다. 예. 근데 이제. 있잖아, 구미. 뭐냐면은. 구미. 그 식당에서 이제 운영을 하실 때 그분은 이제 속마음은 당연히 박편이 아닌데 그분 말씀은 여기서 박근혜를 비판하면은 드시던 손님도 나가고. 예. 뭐 물론 돈을 내고 나갔지만은 다시 나누죠. 다시 나누겠지.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 참 예쁘죠. 그러면은 소주 한 병 더 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얘기했잖아. 아니 그게 농담이 아니야. 나도 강남에 있는 아줌마한테 들었어. 저 남편들이 말이야 박근혜를 무슨 아이유 쳐다보시 쳐다본대. 그래서 내가 참 아이유가 진짜 불떡 일어나겠다 그랬어. 여하튼 뭐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고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언론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뭐 솔직히 이명박이가 집권해가지고 촛불 집회로 완전히 된통함 터지고 나서 야 KBS, MBC 저렇게 뒀다가 나라 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온갖 무리를 해가지고 결국은 지상파를 자기 꼴림대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YTN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선물까지 종편을 갖다 앵기고 사실 그래서 좀 걱정이 많아요. 왜냐면은 99%도 1%의 싸움이라면 무조건 99% 이겨야 되는데 1%가 이기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언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한나라당에 괜찮은 후보가 나온다면은 다음 선거도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은 다 시원찮게 이럴 데 없는 허접 후보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90%대 10%의 싸움이라고 하지만은 그 승리를 장담하기는 이런 시점이고요. 우리가 정말로 국민TV 조합원 한 명이라도 더 늘어간다는 심정으로 올바른 언론관을 그야말로 전파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경제. 정권 안 바뀌면요. 그 전에 제가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은 언론이 있으면은 그 못된 정당 퇴출되느냐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러나 언론 없이 못된 정당 퇴출 못 시킵니다. 그렇죠. 예.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를 좀 약간 바꾼 것 같은데. 그 말이 그 말인가? 자, 경제 이야기. 아니 뭐 이게 정권이 바뀌지 않은 채로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은 뭐 그리스 짱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김대중 노무현 두 정권의 사례를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완전히 그렇게 무지몽매하진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믿고 있고, 그래서 김무성이도 그런 얘기했다며, 이번에 정권 못 잡으면 우리는 한 25년 정도, 지금 30년 정권 못 잡습니다라고 얘기했다며. 그래서 이번에는 기필코 올바른 정권이 잡도록 해서,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해서 정말 이명박 박근혜가 망쳐놓은 이 나라를 온전하게 되도록 놀려면은 저는 한 30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는 거고, 아니면 뭐 같이 망하는 거지. 이건 사실은 저는 그게 뭐 이제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매일 벌어먹고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아니 뭐 투표 때 뭐 누구 찍지 이 정도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뭐 새누리당은 뭐 아주 박멸해야 정당이고 이렇게 하고 살지는 않잖아.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는데,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우리 자식들의 미래까지 덤으로 고민을 한다면은 진짜 이번에는 정권 교체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이라, 이런 점들을 다들 마음속에 담아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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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셔서 마이크 잡으시죠. 예. 자연스럽게. 어디서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울산에서 온 정현배입니다. 아, 울산에서 오셨군요. 예. 대충 다 이 어려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네. 우선 그 낙곰수를 통해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해주신 김용민 PD님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11시부터 11시 45분까지 차를 세워서 울분을 토하는 그런 모습을 즐겨서 귀로 듣는 그런 즐거움을 주신 서영석 기사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근데 1월 중순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 라디오 비평이요? 계속 하셨습니다. 라디오 비평 포맷으로 이제 한 30분 정도 하는 거는 이제 1월 한 18일인가 19일까지인가 하고, 그다음부터는 라디오 비평을 없애는 건 아니고 이제 다른 포맷으로 네. 하겠다. 그런 확대합니다. 확대. 시간을 늘려요. 아니, 그건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근데 말씀하실 때 네. 톤을 조금만 낮추시면은 더 많은 그런 호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 아니, 이제 어차피 라디오 비평은 좀 약간 울분을 토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 이번에 포맷이 바뀌면은 약간 좀 드라이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거가 있어요. 뭐냐면은 일반 인터넷 방송에서 막 욕을 하고 그런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인기를 점점 끌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들으면은 욕이 점점 줄어듭니다. 숫자가 많아지면요, 표현을 과격하게 못 합니다. 왜냐면은 숫자가 많다는 거는 온갖 사람들이 다 있다는 얘기거든. 좀 부드럽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라디오 비평은 뭐 초기에는 청취자가 그야말로 국민TV 이 조합원들 극렬 청취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점점 청취자가 늘어나면서 너무 세지 않느냐, 이런 얘기 충분히 감안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포맷이 바뀌면은 뭐 아주 드라이하게 그러나 가끔씩 큰 소리 치는 네. 그런 쪽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질문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첫째는 이제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이제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면서 진보신당을 예. 새롭게 창당하려고 이제 정동영 고문께서도 나와서 참여 의지를 지금 생각 중이다라고 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진보신당이 만약에 창당이 된다거나 한다면은 그런 영향이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다른 진보 세력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그냥 진보신당이 새롭게 탄생 안 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혁이 더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내년 3월 달에 박근혜가 하야할 것이라는 굉장히 좋은 소식을 미국의 한 점쟁이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가능성이 도대체 몇 프로인지, 우리는 그걸 믿고 따라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점쟁이도 해체될 겁니다. 어디 불경스럽게. 예. 근데 우선 그 부분만 얘기하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정상적인 그 과정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동욱을 쫓아내면서 온갖 무리를 보면서 했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즉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다는 얘기는 부정선거라는 얘기거든요.
자기 자신의 정통성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최동훈을 쫓아내고 윤석열을 쫓아내고 온갖 무리를 범했던 겁니다. 여하튼 이유 어떻든 간에 선거 부분은 기소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뭐 명백한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이라고 봐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정선거로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말하자면은 역학관계가 박근혜를 쉽게 권좌에서 물러나도록 못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게 바로 야당 탓이라는 게 우리 조상훈 사무국장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야당이 제대로 해서 아니 그걸 떠나서 야당이 승복을 했잖아요. 지난 대선 그러면 넌 승복 안 한다는 거냐? 여당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승복은 한다는 얘기지. 이렇게 한 발 빼니까 법원도 거기에 발맞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마 저것 때문이었을 겁니다. DJ가 대통령이 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 DJ가 됐을 때는 특히 한나라당이 불복해서 재검표를 요구를 해요. 근데 재검표를 하다 보니까 뭐 표차가 더 나거든. 그래서 중간에 스톱하고 취하를 합니다. 그런 기억들이 있어가지고 괜히 더 망신만 당할 게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 자체는 어떤 표대결의 검표, 그러니까 투표 결과, 득표수가 잘못됐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관권 개입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고, 그거는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상당 부분 입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초동 대차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정권초니까 문재인 의원이 후보가 이거 부정선거 같아가지고 성공 못해 하면은 조중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은 일어나가지고 저 비겁한 새끼 졌는데 저지를 한다고 분명히 아주 개박살을 내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당시 그게 무서워서 그렇게 승복을 한다 이렇게 나온다면은 법원이 무슨 수로? 있어 보이잖아 우선. 네? 이게 어떻든 간에 승복한다 하면 좀 있어 보이잖아. 대인배 코스프레? 그러니까 대인배 코스프레. 아니 이런 총체적 국기문란 상황을 대인배 코스프레로 넘어간다? 이건 그릇된 이미지 정치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닌 건 아니지. 그걸 굳이 그렇게 멋있게 보여서 뭐어쩌자고. 뭐가 정신 나간 놈들이었지. 여하튼 이제 그런 게 이유를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명백하게 사실은 이번에는 야당이 다르게 대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었어요. 사실 국정원이 댓글 공작하는 것 이미 덮쳤잖아. 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김용판의 중간수사발표가 또 엉터리한 것도 다 드러났잖아요. 네. 이게 그야말로 앞을 못 내보다 보는 인간이야. 이건 딱 보니까 이거는 건수 된다 해가지고 계속 밀어붙였으면은 이게 박근혜 정권으로서는 굉장히 어렵고 곤란한 처지로 밀렸을 가능성도 있는데 역사를 갖다가 복귀해봤자 소용도 없는 얘기고. 여하튼 부정선거를 결국은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명백하게 부정선거지만 여하튼 자기들이 주장하기에는 부정선거 아닌 걸로 판정이 났고 그리고 막강한 관제 언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하야한다 이렇게 얘기를 못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이죠. 그게 다들 이제 심지어는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에서도 그러잖아. 대호각성에서 제대로 나라를 이끌어 간다면은 상관이 없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진짜 경고한다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런 식이라면은 진짜 내년 3월에 큰일이 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이제 전망이 아무 근거도 없으니까 점쟁이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있어야 뭘 제대로 된 놈들이 얘기를 하지. 근거가 없으니까 내가 눈을 딱 감고 보니까 박근혜가 지금 내려가고 있어. 그런 얘기밖에 못 하잖아요. 그죠? 어떤 전도사, 홍모 전도사는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을 납치한다고. 그거 또 어떤 미친놈이야, 그건. 그런 인간이야말로 진짜 잡아가야 돼. 부정선거 대목은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지? 하도 돼가지고 까먹어버렸다. 신당창당. 또 오랜 침묵이 있어야 되겠다. 자, 이 신당창당과 관련해서는 지난주 우리 서영석 이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오판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말을 뒤집으셨습니다. 예. 어떻게 뒤집었는지. 그런데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해설이었어요.
쉽게 아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죠. 간단하게. 이런 거지. 이제 정동영 의원은 쉽게 얘기해서 야권 내에서는 지금은 물 먹고 있지만은 그 비중이 작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김용민이 국회의원 돼가지고 의원이 탈당해서 전부정 나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그렇다면은 아니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나. 김용민 국회의원 됐으면은 엄청나게 그물이 됐을 때니까 비유가 잘못됐다. 정청래로 할까? 정청래로 하시죠. 정청래. 저보다 좀 급이 낮은. 여하튼 비중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당에서 뭔가를 좀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이제 나간다. 이것 때문에 좀 하고 왜 그럴까 생각을 했었는데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진보정당은 통합진보당의 해산으로 인해서 거의 지리멸렬하다시피 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재건하려면은 이제 시민사회 원로들과 여러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여러 정치인들이 힘을 합쳐서 뭔가를 꾸려 나가지 않는다면은 이게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가 어려운 행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동영 의원은 여러 가지로 볼 때 대선 패배 이후에 상당히 그 진보적인 그 길을 걸어왔고 또 그게 처음에는 자기 입지가 없으니까 저런 코스프레 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진정성을 보여왔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그래서 지난 대선 때 그 우석훈 박사 이분은 정동영 캠프에 합류할 뻔했어요. 결국 뭐 정동영 고문이 출마를 하지 않게 되면서 뭐 결국 캠프에 가담하는 일은 없었지요. 경선 과정에서는. 그렇죠. 예. 뭐 그럴 정도로 이런 진보적 지식인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정동영 고문 아닙니까? 그런 정동영 고문이 만약에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는데 주역이 된다면은 결국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영남 패권주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영남 패권주의는 별거 아닙니다.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무슨 패권은 어느 쪽을 패권입니까? 인구가 많은 영남의 게다가 보수성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결국은 선거에서 이기려면은 야권은 대동단계라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 통합진보당을 종북이라는 그 아이콘을 통해서 야권 통합에서 떼놨거든요. 그게 모두 선거에서 패배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복원을 해야 되는데 야권 통합을 통해서 새누리당을 상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정동영 전 의원 같은 분이 진보정당의 중심이 된다면은 오히려 힘을 합치기에 여론의 저항도 적고 또 정동영 의원도 결국은 정권 교체가 그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뭐 정치 하루 이틀 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진보정당이 일정하게 손을 잡는 그런데 오히려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제가 입장을 바꾼 겁니다. 어떤 진보정당의 그 일정한 영토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진보당이 완전히 그 박근혜 정권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서 존재조차도 지금 사라진 상황에서는 근데 참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했을 때 진보 정치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있는데 뭐 시민사회 원로들 뭐 정동영 의원 그다음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좀 진보 성향의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합류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기존의 진보정당에서는 정의당 정도 합류를 할 거예요. 자, 이럴 때 통합진보당 출신들이 들어온다고 할 때 받아주느냐 마느냐 이게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남습니다. 안 받아주면 의리 없는 놈들이고 받아주면은 또 종북 논란에 또 휩싸이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겁니다. 결국은 난 정치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유불리를 따지고 정치하지 마라. 이게 옳으냐 그러냐 그것만 따지고 옳다고 생각하면은 뭐 어느 놈이 지랄하든지 그냥 밀고 나가라. 그러면은 노무현처럼 이긴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유불리를 분석하는 거는 저 같은 사람이 할 일입니다. 정치를 잘 모르는 대중들에게 이런 정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정치적 임팩트를 갖고 있느냐 그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유리하고 이게 불리하고 요거저거 하고 이런 것들은 정치 평론가가 할 일이에요. 그러나 정치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은 이게 유리하냐 불리하가 아니라 옳으냐 그러냐로 무조건 가는 거예요. 옳다면은 목에 칼이 들어도 가는 거고 그러다면은 아무리 그 길이 부귀영화의 길이라도 발로 쳐야 됩니다. 그런 정치인이 필요하고 정말로
아쉬운 때죠. 예. 내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였다고 보십니까?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입니까? 예. 늘 황금기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황금기, 정말 황금기, 황금시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골든 에이지. 예, 있죠. 그 고전에서 많이 등장하는 황금시대. 네. 예, 그 어떤 번뇌와 고통도 없는 그런 시기, 황금시대. 황금시대에 그 반대되는 것이 바로 암흑시대고, 그런데 뭐 저는 황금기를 누리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는 암흑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참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우리 또 황금의 저 입장에서 황금시대를 구가하는 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뭐, 박근혜- 정윤회 씨.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황금기를 구한다고 보기 어렵고, 네. 이게 정윤회 씨라든지 그 내시들은 이제 그야말로 본격적인 황금기를 구가하겠죠. 진짜 박근혜 대통령은 선택을 잘못한 건데요. 네. 물론 그 심리적인 메커니즘은 이해를 해요. 사실 그 유사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노무현 대통령도 했었거든. 예. 말하자면 청와대에 있는 비서들은 날 도와주는 사람이다. 뭐 그래서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나 갖다 놓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은 또 청와대가 그게 아니거든. 청와대 자체가 권력인 동네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아니 청와대 뭐 비서관들은 뭐 내 손발이면 되지. 그래서 선거에 별로 기여도 안 했던 문재인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부산에서 기여하셨답니다. 했대요. 예. 근데 뭐 큰 기여는 안 했지. 왜냐면 내가 잘 모르거든. 예. 그런 인간들이 와가지고 청와대를 점령하니까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은 어이 고생은 누가 하고 말이야. 청와대 그 알토라 같은 자리를 이제 부산에서 아무 일도 안 했던 애들 다 갖다 준다 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호남 홀대론으로 번지는 이제 이유가 되기도 했었죠. 그게 사실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게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면은 대화를 다 했거든. 그때 당시 나는 이제 나머지 인간들은 잘 모르고 그때 무슨 비서관으로 있었던 노회경 선생하고는 친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심지어는 비서관하고도 노무현 대통령은 토론을 하셨대요. 그래서 또 그 비서실장 이런 인간들은 비서관하고 토론을 하면은 비서관하고 토론을 한다고 또 별로 안 좋게 생각했대.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거 뭐 전혀 개의치 않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비서관하고 소통하지 않으십니까? 주로? 아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심지어 비서관하고도 오픈된 자리에서 토론을 하다 보니까 누구에게 권력이 가는 일이 없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섭게 하고 말만 꺼내면 잡아먹을 듯이 하고 그리고 밑에 문고리 쥐고 있는 애들한테는 너무나 살살살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서 결제를 못 받는 거예요. 회사로 따지면은. 그러면 문고리한테 가서 야, 각각 신기가 어떠시냐. 이런 메커니즘 속에서 요 문고리 권력이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 기업에도 오너가 성질 더러우면요 주변에 있는 비서들이 반드시 바로하게 돼 있습니다. 무서워서 가서 직원을 못 하니까. 자, 이런 일이 있었으면은 무조건 잘라야 됩니다. 무조건 잘라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아이 걔들은 아무 문제 없는 애들이야라고 자기는 아까 노무현 대통령과 비슷한 심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무섭고 칼같이 대하고 심지어는 장관 불러가지고 말 안 듣는 이 국장하고 과장 자르세요 이 지랄을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바짝 얼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자면은 권한까지 준 셈이 되거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진짜 총무비서관 제1부속실장 제2부속실장 황금시대가 열릴 겁니다. 올해는 내년에는 전부 다 와가지고 이제는 면접까지 다 받았거든. 뭐 완전히 무소불이지. 그 황금이 똥으로 변할 날도 뭐. 물론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아니요. 박영준, 이상득 저렇게 자빠지는 거 보세요. 순식간입니다. 권력은. 순식간이죠. 예. 그걸 이제, 몰라요. 어떻게 권력에 취하면. 이제 지금까지는 예. 비리가 안 나와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예. 뭐 권력을 비선 농단을 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팩트가 전혀 없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내년 한번 중반전을 넘어가면은 팩트도 나올 겁니다. 안 봐도 비대오죠. 아니 그런 식으로 하는데 뭐 비리가 왜 없겠어요. 원래 비리는 공포 속에서 생기는 겁니다. 오픈을 시키면 비리가 안 생겨요. 아니 미래노동조합에 비리가 없는 거는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아니 우리끼리 그냥 다 해먹는 조직이라면은 솔직히 왜 비리가 없겠습니까?
이게 다 오픈이 되고 심지어는 머리 좋은 사람들은 추적하면은 이사장이 뭘 썼는지까지 거꾸로 나오는 이런 판에 뭘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이게 공개가 비리와 부정을 막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는 철저하게 숨김으로써 비리의 온상이 지금 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터져 나오면은 진짜 본물 터져도 나올 겁니다. 그거는 권력의 속성상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지금 왜 안 넘어지느냐? 안 나오니까 그런 거야. 안 나오니까 뭐 어떻게 볼 도리가 없잖아. 못 나오게 하는 건 아닐까요? 이게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지금은 권력의 서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죠. 예. 자, 우리 또 다음 조합원의 의견 또 입장 빨리빨리 한번 진행해 볼까요? 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네, 여주 운영위원 헤비멘탈입니다. 네. 지리멸렬한 야권의 통합이 참 굉장히 아쉬운데 예. 그 내년에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은 혹시 이런 건데요. 혹시 대한민국의 그 자연 생태계에 관한 건데 그 뭐 G팀하고 닭팀이 있는데 혹시 둘이 전투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소망이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싸우면 누가 이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MB하고 GH가 이렇게 충돌할 가능성이 없느냐, 있느냐 이런 거 궁금하신 거 아닙니까? 저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자면은 이미 시작됐다고 봅니다. 벌써 이명박 씨가 그 사람들 모아놓고 위세 떠는 거 보세요. 송년 모임한다든지 그리고 또 아예 방어막을 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나오는 게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우린 깨끗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라고 하시죠. 털어서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수순인데 아예 자원 외교와 관련한 그런 흑막들 접근조차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또 친이계가 벌써부터 이렇게 대대적으로 한번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 적어도 이명박 쪽에서는 박근혜를 못 믿는다 이거 아닙니까? 자기들의 노후 보장은 안 해줄 것이다. 이런 그 생각들이 있는 것 같고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미 또 이명박과 박근혜 사이에 남들에게 밝히기 어려운 비밀이 있는 건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렇다면 더더욱 박근혜는 이명박을 어떻게든 제거하려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습니까, 이사장님? 탁월한 생각이십니다. 예. 이미 시작됐다는 것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탁월한 생각이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박근혜의 전국 돌파 카드가 무엇이냐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게 올해 말의 전국 돌파 카드는 헌법재판소였어요. 진짜 신의 한 수였지. 지난 7년 동안 헌법재판소를 아주 개판으로 만들어 놓은 인사를 통해서 그 효과를 톡톡히 봤죠. 그러나 제가 다른 데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카드 너무 빨리 쓴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이제 남은 카드가 별로 없어요. 남은 카드가 없으면은 전 정권 이제 때려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명박이 4대강이나 자원외교 방사청을 하면서 그 비리가 한두 개 아니라는 거는 이미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만 봐도 다 나오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이명박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이 해명 안 됐을 뿐이지. 그래서 박근혜 정권이 올 초에 이제 계속 공안몰이를 할 겁니다. 근데 그 공안몰이에 약발이 떨어지고 뭔가가 돌출을 해서 아까 3월달에 어쩌고 저쩌고 하셨는데 여하튼 이제 아주 악재가 생겨가지고 코너에 몰리면은 틀림없이 이명박을 잡아먹으려고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이명박도 만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그 안전장치는 해놨겠죠. 그러나 죽은 권력이 살아있는 권력 절대 못 이깁니다. 그건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우리야 좋은 거는 다 그냥 내 것처럼 쓰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서 이사장님은 그 반대 의견을 내놓으셨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저는 늘 그런 얘기 하는데 만약에 MB가 말이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당신하고 나하고 비밀을 갖고 있지 않는가? 무슨 비밀? 아니 이제 그
MB가 박근혜한테. 그러니까 무슨 비밀? 그래서 이제 그 비밀을 다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박근혜가 아이고 잘못했네. 이게 세상이 다 드러났으니 난 이제 죽었네. 이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MB의 말은 범죄자가 이 자기가 불리하니까 내놓은 그런 말로 포장을 시키는 거죠. 장악당한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MB는 더 큰 괘씸죄에 휘말려서 가혹하게 처단을 당할 것이다. 이게 소설을 쓰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 뭐 가능성 있는 소설이죠. 예. 그 과거에 이명박하고 박근혜가 2008년인가 7년에 붙었을 때 그때 박근혜가 조선일보 진짜 나쁜 언론이라고 실제로 얘기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수구 언론들이 이명박 편이었거든. 예. 그래서 그 박근혜도 진짜 이 조중동이 이빨 꽉 악물고 일어서면은 어떻게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명박이 박근혜의 그야말로 맹주를 맥을 딸 그를 아주 비장의 카드를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언론이 실드 치면은 이명박 한 큐에 가요.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그 이런 수고 언론들은 박근혜가 몰락해서는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고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면은 미래법 날치기 통과를 비롯해서 지금 정편에 저기 쏟아지고 있는 막대한 특혜 이런 거 다 뽀록나면은 언제 망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아이고 드러날 것이 뭐 그것뿐입니까? 그렇지, 위기의식이. 천안함 그리고 세월호 그렇지. 감춰진 진실 다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김무성 말대로 향후 25년 동안 집권 못해요. 그래서 이명박이가 설사 뭔 짓을 하더라도 아주 그냥 작사를 낼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도 야 씨발 조선일보 진짜 나쁜 언론이다라고 얘기할 날 올지도 모르죠.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은 MB 때 또 MB하고 박근혜가 이제 경선으로 막 붙었을 2007년에 확실하게 조선일보를 비롯한 이 땅의 많은 수구 보수들은 이명박을 밀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자들이 박근혜를 반대하면서 꺼냈던 말들을 전 기억합니다. 그게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김종 PD가 했던 말 아시죠? 박근혜가 뭐 과거에 뭐 어땠더라. 김장환 목사도 한 말이 있습니다. 김장환 목사 역시 김종 PD하고 비슷한 말 했었어요. 그때도 저기 정년에 나왔잖아. 근데 이제 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될 때는 또 말 싹 바꿨지. 박바들이 됐어, 박바들이. 그러니까 이명박이냐 박근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 기득권을 지켜줄 허수아비들이 필요한 것 뿐이에요. 조선일보도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그게 이명박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박근혜이기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때 달라요. 어떨 때는 박근혜를 아주 조지지만은 어느 날은 그냥 빨아주고 한 입에 두 말 하는 거지. 또 MB를요. 97년 MB가 저 선거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이제 선거비를 어느 적정선까지 써야 되는데 총선 때 넘어서 썼단 말이죠. 그래 놓고는 거짓 발표를 합니다. 자기들은 적정선을 지켜서 이렇게 노무현보다도 돈을 덜 쓴 걸로 나왔어 그때. 근데 이제 그 비서였던 김유찬 씨가 더 썼다. 폭로를 하죠. 그 김유찬이한테 돈 주고 해외로 튀게 만들어요. MB가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 당시 또 조선일보 또 얼마나 MB를 씹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언론 권력입니다. 언론 권력. 여하튼 뭐 이런저런 얘기 결론은 언론이 되는데 우리가 미래 유통적을 만들어서 지금은 미약하지만은 이런 거의 뭐 저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공정한 언론에 다가가려면은 사실 지금 영향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거의 운동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운동으로는 뭐 영원히 할 수 없는 거니까 이제 계속 더 발전을 해서 공정 언론으로 이제 나가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지사적인 생각으로 이 국면을 돌파하지 않으면은 정말 어려운 암흑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예. 자, 다음 질문 또 받겠습니다. 예. 나오시죠. 원주의 치우지한 조합원님.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제 의견을 잠깐 얘기하고 질문 드릴게요. 뭐 대선이 끝나고 나서 문재인 의원이 승복한 거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좀 바보짓이었고요. 정치인이 그 예수님 흉내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아무리 정의롭고 깨끗해도 종교 지도자나 구원자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진짜 바보짓 한 거고, 그건 일단 끝났으니까 되돌릴 수 없고요. 일단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2040 세대하고 5080 세대하고 인구차가 5080 세대가 좀 많죠? 그리고 제가 사는 곳은 아주 시골이라서 이 극명한 차이를 느낍니다. 저는 뭐 알다시피 국민TV 조합원이고 어른들하고 생각이 다른데 그 설득을 하거나 간극을 좁힐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선거에서 야당이나 우리가 5080 세대를 설득할 가능성은 있나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양적 완화를 일단 중단했고요. 2015년 상반기나 늦어도 2015년 하반기, 그러니까 10월 달쯤에는 금리를 인상할 텐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미국이 한 0.5% 올리면 한 1.5% 정도 인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패닉에 빠질 텐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전망 좀 해주세요. 네. 또 경제 이야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 올라올 나는 꼽살이다 들으시면은 그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제가 나는 꼽살이다 이번 월요일에 녹음을 했거든요. 토요일 나갈 방송. 이건 한 50만 원 주고 들을 강의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공짜로 무상 배급합니다. 좀 그런 얘기하지 말고 약간 요약해서 설명을 해줘. 나는 꼽사리를 들으면 됩니다. 그게 말이 돼? 아니 근데 그거를 지금 뭐 전문가도 아닌데 3분 4분 만에 얘기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망한다는 겁니다. 이제 기자가 망한다는 결론에 이르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안 들어도 된다 이러시면 안 되고, 그 과정들,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상세히 들으시면 대비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이 뭐였지? 나 요즘 거의 이 5080 세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인데, 그러니까 사실 그 두 개가 맞물려 있어요. 자, 우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그래서 그거보다도 우리 또 프로그램이 정치 토크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경제를 망가뜨릴 경우 새누리당은 97년 IMF 때처럼 우리가 잘못했다, 모자랐다 이렇게 나올 것이냐, 천만의 말씀이란 겁니다. 그때 여당의 위기 대응 전략은 이미 다 세워졌다고 봅니다. 야당이 무상복지를 포퓰리즘을 하다 보니까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야당이 사사건던 발목 잡기를 하다 보니까 경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골든타임을 놓치게 됐다. 이 논리로 충분히 나올 겁니다. 그렇죠. 예, 이 논리로 버티면요, 또 장악단 언론들이 얼마나 야당이 발목 잡았는지, 그러면서 막 그 야당 의원들 한참 지난 필름이죠. 정봉주가 막 그렇게 국회의사당에서 막 축지법을 써가면서 막 돌아다녔던 사진, 이런 거 보여주면서 야당의 그런 거의 관성적 발목 잡기가 우리 경제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다, 이렇게 나올 게 분명하다고요. 그러면 여당은 더 큰 이 지도력을 대통령에게 몰아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고, 무책임한 무상 포퓰리즘을 주장했던 야당 지도자들,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주장했던 그 필름들, 발언들을 다 모아다가 이 사람 대통령 되면 나라 거덜낸다, 이럴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랄까요? 그래서 어찌 된다는 얘기야? 망한다는 얘기야? 네? 쟤들 망해도 안 망한다는 얘기야? 뭐야? 그 얘기는 나는 꼽살이다 들으면 되는 거고, 경제적 문제는 거기서 들으시면 되고, 여당은 그때 충분히 그렇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 경제를 망쳤는데 야당이 발목 잡아서 그랬다라는 식으로 이제 실드를 치고 언론들이 그렇게 동조를 하겠죠. 그러나 경제 자체를 말아먹으면은 배경이 무효입니다. 전 그렇게 보고, 아까 뭐 2040하고 5080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그랬는데 그건 설득 안 돼요. 설득 안 됩니다. 결국은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절망할 이유는 또 전혀 없는 게, 결국은 2040이든 5080이든 그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 몇 명이 이쪽으로 옮겨오면은 더블 효과를 이제 가져와가지고 선거에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첫 번째는. 네.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동성애, 그 성적 소수자에 대한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과 관련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그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미보다는 보수층에게 나에게 표주시오 이런다기보다는 보수층의 이 진보에 대한 극렬한 거부감 이런 것들을 좀 깎기 위한,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어차피 표를 안 줄 대상인 건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나 저 사람이 돼도 상관없다 이런 마인드만 있어도 충분히 외연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 2040, 506, 5080을 서로 뭐 편으로 끌어가고 하는 거는 저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세대 투표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아까 얘기했다시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거의 IMF에 준하는 상황이 온다면은 뭐 이 권력을 계속 유지해야 살아나는 그런 수구 언론들은 방금 우리 김용희 국장이 제시했던 니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 새끼들아 뭐 이런 식의 논리를 이제 피겠지만은 그러나 경제 말아먹고 나면은 그런 게 꼭 먹히지는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양적 완화가 왜 문제가 되느냐는 걸 제가 아는 상식 범위 내에서 짤막하게만 설명을 드린다면 그 양적 완화라는 건 현금을 푸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금리를 이제 미국이 인상을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전 세계의 자금이 미국으로 다 몰립니다. 그게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안전하고 게다가 금리까지 높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에 투자되어 있던 자본들이 미국으로 다 갈 거 아니에요. 그건 막아야 되거든. 그러면은 진짜 외환 부족으로 인해서 그 제2의 IMF 사태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가 금리를 올리는 게 그 이유 때문이에요. 3,000조, 총부채가 3,000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채권이 한국의 채권보다도 국채보다도 더 양질이기 때문에 같은 이자율을 적용을 하면은 모두가 미국 국채를 사지 한국 국채 누가 사겠어요? 있는 것도 다 팔아버리지. 그래서 한국은 미국 국채 금리보다 더 높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못한 나라는 다 그렇게 해요. 문제는 지금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운 그 돈을 집을 담보로 최경환 뭐 초이놈에서 지랄하고 자빠졌는데 무슨 초이놈이 있어야. 야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그게 집값 담보 비율을 높여주고 뭐 온갖 게 돈 줄 테니까 지금은 금리가 싸요. 그 돈 가지고 집 사라. 그리고 전세 대책 안 세워. 야 그거면 집 사. 이런 거거든요. 자 그렇게 돼가지고 방금 얘기했다시피 양적 완화 그렇게 해서 미국 금리 인상하면은 우리도 금리 안 올릴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대한민국 파산되니까 금리 올리면은 이제 대한민국은 모르지만은 그때 돈 빌리던 사람들은 다 파산나는 겁니다. 그럼 뭐 전부 다 뭐 차압당하고 IMF 때 그랬잖아요. 그런 사태가 오는데 그 시기가 내년 하반기냐, 네. 내후년이냐 이 정도의 차이. 뭐 지금 말로는 뭐 올 6월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전문가들이 6월이라고 하면은 한 1년이나 6개월 정도 더 늦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 뭐 하반기나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2015년 하반기나 내후년 이제 상반기쯤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기사를 딱 해보니까 딱 총선하고 맞물려요. 박근혜 더 이상 도망갈 데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저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요. 우리 경제 위기가 없으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이죠. 네.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미워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최경환 경제는 오죽하면 대학생들이 까는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F학점을 줬죠. 진짜 최악이에요. 최악.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체벌의 민원을 지금 어려울 때 다 들어주는 건데 경제가 어려우면요 부의 집중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느 자본주의 사회 다 마찬가지예요. 이미 97년도에 우리는 양극화가 될 대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또다시 부자들에게 그야말로 그냥 선물을 뒤당기고 있는 이런 상황들 진짜 암담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결국은 박근혜 정권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내가 도망갈 데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무슨 뭐 박근혜 대통령한테 무슨 원수가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저도 제게도 아이유예요. 요즘은 수지가 대세입니다. 요즘 수지가 대세니까 수지가 누군지 잘 몰라가지고. 예. 난 아이유가 아이비인 줄 알았어. 예.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아이유는 아주 어린 애더만. 예. 아주 어리진 않아요. 예. 그래. 자, 다음 질문. 우리 여성조합원에 한번 마이크를 드려보면 어떨까요? 예.
앞으로 나오시죠. 예. 어디서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예. 마이크 올려주시고.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서 여사님 생각보다 목소리보다 굉장히 영하시네요. 영하시다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약간 창백해 보여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네. 성남에서 어디서 오셨어요? 네, 성남에서 온 이재범이라고 하는데요. 예. 네. 저는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세민연에 친노 비노 막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언론 프레임일 수도 있는데 정말 이 실체들이 있는 건지 있다면 이 맨날 이러고 집안 싸움만 하다가는 정말 이 그냥 진짜 뚜껑 열리는 이 국민들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정말 보시기에 그런 집단들이 있는 건지 좀 진짜 궁금합니다. 제가 뭐 새정치민주연합의 집구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니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제가 순수하게 추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과거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 당권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해찬이 잘라라, 그다음에 삼철 잘라라 해가지고 결국 다 잘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는 친노의 실체가 없다고 봐요. 아니 뭐 실체가 있으면 왜 자릅니까? 아니 박근혜는 지금 온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그 비서 3명 잘라라 그러는데도 안 자르는 판인데 그거 뭐 당내에서 아니 선거 앞두고 비서들까지 다 잘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잘랐어요. 자 그런 걸 감안해 보면은 결국 친노 비노 프레임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계파 싸움이나 하는 그런 허접한 집단이다라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수구 언론들의 이른바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야당은요, 뭐라고 그럴까, 이 보스가 존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정당이에요. 여당은 대통령이 있고, 검찰, 경찰, 국정원이 있고, 쉽게 해서 까불면 급을 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리를 줄 수 있고, 당근과 채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보스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야당에서는 뭘 줄 겁니까? 아무것도 안 줘요. 과거에 야당에서 보스를 했던 사람들은 뭐가 있었느냐? 공천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당권을 쥐면 공천권은 가지죠. 그러나 그건 지금 옛날 양김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양김은 쉽게 해서 공천 안 주면 떨어졌어요. 어이, 그 새끼가 공천 신청을 했어? 이러면. 그렇죠. 아니, 오죽하면은 옛날에 국회의장 했던 김원기 선생도 그때 새정치, 국민회의 만드는 거에 반발해가지고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오니까 떨어졌잖아요. 그만큼 DJ가 공천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당락과 직결될 때 그때 보스가 되고 파워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문재인이 공천 안 준다고 해서 반발해가지고 나가면은 솔직히 호남에서는 더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서 무슨 친노가 있고 무슨 비노가 있겠느냐. 저는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제가 이제 현장에서 취재를 떠난 지가 뭐 한 10년 넘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진짜 있는 건지, 진짜 내가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엉뚱한 소리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논리적으로. 아까 로또, 모른다라고 하신 거죠? 로또, 예. 로또 모르는데. 로또 모른다. 알겠습니다. 예. 괜찮아. 이게 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무슨 뭐 규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방송이 그 정도도 못하면은 도대체 말로 해. 저기 가서 지상파 가서 하라고. 아니, 우리 예전에 서영석 이사장님이 CBS 라디오하고 인터뷰하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취자로서 들었는데 2003년의 일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자꾸 조진다 이런 말을 하셔가지고 진행자가 보다 못해서 이 서영석 대표님 조진다는 표현은 좀 삼가 주십시오. 이제 공중파는 제어가 받을 때 그런 게 이제 방송통신심의회가 끝발이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심의해가지고 제재, 주의, 경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벌점 마이너스 7점 해가지고 실제로 경인방송 같은 경우에는 제어가 취소된 적도 있거든. 그래서 방통심의회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터넷 방송이 방통심의회 규제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 하려면 해라 이 자식들아. 자,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또 받아볼까요? 예, 뒤에 계신 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인천에서 온 김성열이라고 합니다. 아까 저는 이제 잠깐 말씀하셨던
정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거는 결국에는 국민들이 대동단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공감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모순들을 스스로 안고 있다는 걸 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게 하나가 실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더욱 심해진 이제 이른바 종북 프레임. 여기에는 실제 이제 야당이든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진보 세력이든 다 거기에 갇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지난 며칠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진보당을 해산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야당이든 진보 세력이든 그거에 대한 아주 당당한 뭐랄까요? 성명이나 또는 그 반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안 해요. 결국에 이제 종북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속에서 과연 대한민국, 즉 우리 남한에서 그 진보 정치의 세기를 과연 열 수 있겠는가? 아까 이제 정동영 신당도 얘기를 하는데 전 그거 솔직히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대중이 기초하지 않은 정당? 그 사상누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 점에서 이미 진보 세력들이 다 그 종북 프레임에 갇혀있는 이 현실에서 정말 우리 한국에서의 진보당, 진보 세력이 갈 길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당분간 침묵하셔야 되겠네. 예, 침묵하겠습니다. 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친노 비노 프레임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작살내기 위한 하나의 프레임이라면은 야당을 분열시키고 국민들의 지지로부터 국민들을 뚫어내기 위한 프레임이 종북 프레임이죠. 이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약간 모순적인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사실 옳은 걸로 가자면은 니들이 종북이라고 얘기하건 말건 그냥 마이웨이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 그런 식으로 정면 돌파해서 종북을 극복하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20년 내지 30년이 걸린다고 봐요. 그렇게 그야말로 초질관에서 가면은 저는 기어코 종북 프레임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급해요. 빨리 지금 정권 교체해가지고 바꿔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좀 유연함도 보여야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도 옳은 길을 가긴 했습니다만은 전략적으로 유연성을 보일 때는 뭐 잘 보였죠. 이제 그게 어느 때 보여야 되느냐, 뭐 그건 이제 그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뭐라고 가이드라인을 줄 수는 없지만은 여하튼 전략적 유연성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아쉬운 것은 통합진보당이 그래, 야, 이 나쁜 새끼들아, 김정은이 나쁜 놈이다. 우리는 북한과 완전히 단절한다. 우리의 진보는 종북하고 아무 관계 없다. 다만 이런 식으로 1%와 99%로 나뉘어 있는 이런,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성공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북유럽처럼 최소한 기회의 평등을 주는 그런 진보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더라면은 이번 종북 논쟁은 조금 다른 국면을 맞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통합진보당이 선택해야 될 대목이고, 그게 적대적 제휴라는 말을 제가 종종 쓰는데요. 결국은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을 받음으로써 점점 그런 식의 전략적 유연성이 어려운 상황으로 하고 있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밟아버리니까 그렇게 전략적 유연성을 가진다면은 굴복했다는 또 얘기를 듣기는 싫을 거예요, 통합진보당은. 그러나 더 큰 그림을 그린다면은 저는 지금이라도 통합진보당이 억울하겠지만은 이번에 정동영 전 의원과 그다음에 시민단체 언론들이 주도가 되는 그런 정당에 말하자면 동참을 하면서 그런 종북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선언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게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사실이 돼서 야권 통합과 야권의 협력 대동단계를 가로막는 그런 것이라면은 그런 선택도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불행하게도 제가 통합진보당 당원도 아니고 통합진보당에 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간도 아니고 오히려 욕이나 잔뜩 처먹고 있는 인간이라서 저 이런 이야기가 과연 먹힐지 그게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저에게 허락된 시간은 14분 정도고요. 또 15분 정도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2014년이 말이죠.
그렇네요. 근데 뭐 참 기억하기 싫은 일들이 너무나 많고요. 하지만 기억해야 할 일들이 많고요. 자, 다음 의견 또 질문 받겠습니다. 손을 들어 표해 주시고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예, 맨 뒤에 계신 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던 2014년이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2014년이었을 텐데요. 자,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온 윤유 아빠라고 합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참 미디어 협동조합 정말 그러니까 대의와 명분면에서 가장 좋은 언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지금 걱정되는 거는 확장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확장성의 함정에 빠졌다고 할까요? 저 금방 3만 되고 금방 10만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의 어떤 논지나 어떤 방향성이 한 가지 방향, 미디어에 대한 어떤 그런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 게 아닐까. 네. 다른 나라들의 협동조합에서는 협동조합에 가입을 하면 실제적인 무슨 이득이 있다든가 뭐 그런 방향으로 많이 나가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미디어 협동조합에서는 그런 쪽에서 방향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혹시라도 내년도 사업 쪽에서 그런 쪽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신지 예. 아니면 할 것인지 예. 궁금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미디어 협동조합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결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전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런 고민들은 이제 저희들도 다 하고 있죠. 그런 고민의 일환으로 사실 연말 이 조합원 해돋이 행사도 기획을 한 겁니다. 오늘 참여하는 열기를 보면서 저는 내년 전망이 그렇게 어둡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보통 우리가 그냥 그 좋은 말로 얘기할 때 1000명에 1명꼴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 해돋이 행사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을 때 한 20일 넘었을 때 이미 다 찼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받았으면은 연말까지 받았으면 한 4,500명 정도가 저는 왔으리라고 봅니다. 곱하기 1000을 하면은 한 4,50만 되고요. 결국은 미디어협동조합을 음으로 양으로 알고 있든지 마음으로 지원하든지 물적으로 지원하든지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 정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베스트라고 한다면은 현 정세에서는 4,50만까지 확장성은 갖고 있죠. 그러나 그것을 현실화시키려면은 방금 그 인천에서 오신 조합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정교하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올해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의 숫자도 적고, 그 모든 업무의 중심은 결국은 월조합비를 받는데 거의 다 뭐 사력을 쏟다시피 했죠. 그래서 다행히 이제 선납자를 포함하면 14,000명을 이제 넘어서는 단계에 왔고요. 자원봉사자들의 그 협력에 의해서 내년 6월쯤 되면은 어느 정도 괜찮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미디어로서의 국민 TV는 그런 재정적 안정을 확보함으로써 방송의 내용을 확대하고 그리고 TV 방송도 더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고요. 그리고 협동조합으로서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노력 이미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자영업자들 이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요. 자영업자 조합원들 이외에는 지금 쇼핑몰 사업도 저희들이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뭐 사무국 인원이 워낙 적다 보니까 상근자가 적극적으로 인발부되지는 못하고 우리 김정일 이사가 뭐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조합원 자녀 교육 프로그램, 그 다음에 그 국민 카페를 이용한 조합원 교육,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거기서 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내년 한 해는 아까 말씀하신 분의 얘기처럼 미디어 이외의 수단으로, 미디어협동조합을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할 겁니다. 물론, 그 성과가 어떻게 될지는 뭐 지금 미지수죠. 그러나 이렇게
염려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성과는 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다다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2013년 3월 3일에 이제 시작을 했고요. 창립을 했고요. 4월 1일 라디오 방송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올 4월 1일에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했고요. 현재 28,000의 조합원들이 28,300명 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쯤 2015년 상반기쯤에는 29,000명, 3만 명 이렇게 우리가 계획된 노정을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뭐 우리가 지금의 성과에 대해서 많이 만족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2012년 12월 발효된 협동조합법에 따라서 창립된 협동조합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그렇죠? 제일 크죠.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거 없애기가 힘들어요. 이 해산하려면요. 조합원의 절반이 이 참가를 하는 한 총회에서. 자리에 모여야 합니다. 네. 온라인으로도 안 되고요. 한 자리에 모여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28,300명이면은 14,000 잠실 체육관 빌려가지고 150명이 그 해산한다고 하는데 14,000명이 오겠습니까? 해산이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해산이 그 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예. 근데 이제 그대로 방치하면은 유령회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28,300명의 조합원이 계신다. 저는 오늘 참 이 자리에서 놀란 게 뭐냐면은 조합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그런 조합원분들만 오실 줄 알았는데 뭐 처음 보는 얼굴들이 그냥 처음 뵙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굉장히 고무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뭐 늘 일상에서 자주 뵀던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곳곳에서 도처에서 뜨겁게 미디어 협동조합의 성공을 위해서 기원하시고 또 이렇게 참여하시는 조합원분들이 생각 그 이상으로 많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회사는 결코 망할 수가 없으며 아울러 이 회사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며 또한 이런 28,300명이 잘 되길 바라는 이런 조직이 망한다면 이 사회는 희망이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앞날은 결국 사람이 우리의 자원이고 자산이다. 자원이란 말은 좀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자원 외교 때문에 사자방의 자자야. 근데 이제 내년에 박근혜 대통령의 위세가 많이 떨어지면은 네. 또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 가입도 늘 겁니다. 희한하게 이게 반비례해요.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가 올라가고 힘이 강한 듯 보이면은 조합원 증가 속도가 주춤해지고 좀 아니다 싶으면은 또 늘어나고 참 이게 또 희한해요. 예. 그래서 내년에는 뭐 저는 그렇게 어둡게 보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매섭게 비판을 하고 또 문제 제기했던 거는요. 그가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인이면 뭐하러 건드립니까? 물론 자연인이 된 MB 그러나 여전히 지금 친이계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 그거는 이제 자연인 이명박이를 건드린 게 아니라 그자가 대통령에 있을 때 했던 부정에 대해서 건드리는 거지. 그에 대해서 사과도 안 하고 책임도 안 지는 이런 구조 속에 있는 MB에 대해서 우리가 준엄한 그런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체제가요. 저는 일제강점기와 별 다르지 않다라고 봐요. 일제강점기에 일제편도 들고 또 독립운동 편도 들고 그런 언론이 공정 언론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야, 그 주서빌 씨라고 예. 옛날 그 국민일보도 있었고 세계일보도 있었던 파리 특파원 출신에 파리 특파원 출신이 그 양반이 드골의 그 저기 과거사 청산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렇죠. 나치에 부역했던 무시무시하더만. 예. 하여튼 거기서 제일 먼저 작살을 내버린 게 언론이야. 언론인들. 언론이 가장 중요하다 해가지고 15일 이상 그 나치 치하에서 신문을 발행했던 놈들은 전부 다 잡아들여요. 그러니까 이제 나치 히틀러가 프랑스 파리를 점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신문 발행하면서 나치를 지지했던 아니 뭐 그걸 떠나서 신문을 발행했다는 것 15일 이상 신문을 발행했던 놈들은 전부 다 아주 그냥 박살을 내고 그때 종사했던 기자들은 영원히 언론에 못 들어오도록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네. 죽이기도 엄청 죽였어. 그게 나치에 부역했던 놈들은 다 죽여버리더만. 예. 아주 깔끔하대. 예.
근데 우리는 또 뭐 그 제대로 된 청산도 안 하다 보니까 일제 때 강점기에 이렇게 부역했던 자들이 얼마 전에 그 트위터를 보고 예. 우리 대법원장에 있던 민복기 있잖아요. 민복기의 아버지가 그 일본이 대한민국 대한제국을 합병한 다음에 순종을 이왕으로 격하를 시키잖아요. 예. 그 이왕직의 국내부 장관 비슷한 길을 시켜. 근데 민복기 아버지인가 할아버지인가 모르겠는데 그 양반이 맨날 그 이왕한테 그 문안 인사를 드린 게 아니라 덴노 헤이크한테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갔다 그러더라고. 그런 인간들이 살아남아가지고 그 아들이 고시 쳐가지고 대법원장을 했던 그런 쪽팔리는 나란 거야 한마디로. 그게 드골 같은 건 다 때려 죽였을 거야. 그게 지금 친일파 후손들은 안 맞아 죽은 걸 갖다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대한민국 훌륭한 나라라고 해야 될 판인데 거꾸로 지들이 마치 이 사회의 주역인 것처럼 떠들고 있으니까 진짜 옛날 독립했던 운동했던 사람들이 자손들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과거사. 정의가 살아있지 않은 나라에서 무슨 애들한테 가가지고 나 이 사회를 위해서 살아라고 얘기가 있어요. 야 인마 까불지 마. 그냥 남들 떠들면 맨 뒤에 서 있다가 그리고 뭐 얻어먹을 때는 맨 앞으로 가. 그 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으면은 결국 기회주의가 바로하게 돼 있죠. 우리가 이런 과거사에 대한 교훈을 제대로 새겨야 할 것이고요. 그런 과거사를 계속해서 밝히면서 오늘의 현실을 진단하고 또 미래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국민TV, 국민라디오가 내년에도 열심히 그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조합원 애청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원해 주실 거죠? 네,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14년의 국민라디오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네, 지금 배 상황입니다. 나 살고 싶어요. 왜 우리 아이가 죽었는지 밝혀주십시오. 약속을 지켜라. 거리의 약자를 보살피는 교황선아, 한 달을 굶어도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것은 유민이가 내 가슴 속에서 아직까지 숨을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못난 아버지를 둔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 제 막내 아들 녀석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병의 사망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라면 윤일병이 죽지 않고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남북 분단을 만들게 해주셨어. 그것도 지금 와서 보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요.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하여 부검을 실시할 것을 유가족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유가족께서는 심사숙고 끝에 화장을 중단하고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국토부 조사 거쳐서 검찰까지 수사를 오셨는데 지금 신경이 어떠십니까? 주문 1.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새로운 2015년 미디어 협동조합은 변함없이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희망 또 긍지가 되겠습니다. 조합원 애청자 여러분, 지난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